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이 당의 대표적 험지로 꼽히는 전남권 대진표 퍼즐을 맞추면서 16년 만에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게 됐습니다. 호남에서 3석을 확보하겠다는 4월 총선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아직 여당 후보가 확정되거나 경선과 국민추천 등 선정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곳은 4곳입니다. 경기 부천병과 화성 병정, 그리고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뿐입니다. 경기 부천과 화성은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상 전남권 한 곳만 채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국민의힘이 오늘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구 후보의 면접을 거쳐 공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치러진 18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6년 만에 전체 지역구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연 확장을 꾀하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호남권 후보 확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광주 출신 의사 박은식 비대위원과 이정현 전 의원을 간판 후보로 내세우며 분위기를 띄웠고 기탁금 1,500만 원 지원을 약속하며 출마를 독려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 등이 뒤늦게 알려져 자제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그러나 당세가 약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며 오히려 적극적인 호남 공략으로 광주와 전남 북에서 3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찬성 의사를 재확인하며 거듭 호남 끌어안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 당과 저의 5.18에 대한 생각은 제가 취임 이후에 1월에 광주 5.18 묘역에서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라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기 용인을과 부천갑, 전남 여수울 후보를 추가로 확정하며 막바지 공천 작업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신설된 경기 하남을과 부산 북을에선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당선권에도 호남권 인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집권 여당의 외연 확장 전략이 얼마나 유권자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어제 기준 현역 의원 교체율은 31.5%로 나타났습니다. 여당 의원 114명 가운데 18명은 출마를 포기했고 18명은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국민 추천제가 적용돼 사실상 컷오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수도권과 영남권 등 20곳에서 진행된 4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수도권에선 삼선 하태경 의원과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해운 전 의원이 맞붙은 서울 중성동을이 주목됩니다. 영남에선 정호윤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맞붙은 5선 조경태 의원의 지역구 부산 사을과 친윤계 박성민 의원이 3자 경선을 치른 울산 중구 등이 관심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4차 경선은 그제부터 이틀 동안 당원 선거인단 ARS 조사와 일반 유권자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습니다. 공천 파동 후폭풍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이 통합형 선거대책위 구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선거체제 돌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일 대우로 여당과 본선 맞대결을 펼치겠다는 건데 조국 혁신당의 부상은 적지 않은 고민거리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곳 외에 전국 지역구 공천 심사를 모두 끝낸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통해 혁신과 통합을 달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경선에서 교체된 현역이 45%에 이르고 3선 이상 중진도 40% 가까이 물갈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선 지역 현역 교체율은 역대 최고인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3선 이상 의원 중 36명이 교체되어 교체율이 38.38%로 비명계의 공천 불이익이 집중됐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도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 참여한 의원들 가운데 단수 공천된 사람은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총 54명인데 단수 공천을 받은 의원들이 20명 중에서도 다른 신청 후보자가 없어서
단독으로 신청해서 바로 단수를 받은 의원들이 절반에 해당됩니다. 공정하게 예선전을 치렀으니 이제는 힘을 합쳐 본선을 준비하자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거대책위를 띄우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내홍을 고려해 선대위원장 인선도 통합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이는데 공천 과정에 우려를 나타냈던 김부겸 전 총리나 컷오프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거론됩니다. 선대위 포함해서 그 선거운동 관련된 전반의 것들 아마 그렇게 늦지 않게 결정이 되는 대로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도 후보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1일까지 저희들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제 정당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12일부터 14일까지 심사 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지지층이 겹치는 조국 혁신당의 약진은 적잖은 부담입니다.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에 하지만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뽑는 교차 투표가 현실화할 경우 비례연합정당 몫의 표가 줄어들 수 있어서입니다. 민주당에게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중도층 표심도 잡아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조국 전 장관의 조국 혁신당을 마냥 가까이 할 수도 그렇다고 아예 배척할 수도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총선을 30여일 남겨둔 민주당이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밤 이현주 전 의원의 전략공천으로 관심을 끈 경기 용인정 등 경선 지역구 4곳의 공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이탄희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지역구로 지정된 용인정에선 이현주 전 의원과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현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중 1명이 최종 후보로 확정됩니다.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과 이재강, 임근재 예비후보가 3인 경선을 치른 경기 의정부을과 박지혜, 문석균 예비후보가 맞붙은 경기 의정부갑 경선 결과도 함께 발표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격전지 성남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때문에 시민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방탄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아내는 재판에 끌려다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했다며 정권 심판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으로 꼽히는 경기도 성남을 찾았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 등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성남시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남을 다시 한번 역동적 발전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두 차례나 성남시장을 역임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힘있는 여당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취지입니다. 표대 관심사인 재건축, 재개발 추진을 약속한 것도 지역 표심 잡기 전략의 일환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이슈에서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시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재건축을 시도적이고 효용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날 양평을 방문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이재명 대표는 재판 때문에 격전지를 찾진 못했습니다. 대신 법원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를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됐고 아내 김혜경 씨는 밥값 몇만 원 때문에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습니다. 탄압받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을 통한 정권 심판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 대표를 앞세운 이른바 프레임 전쟁은 한층 더 격해질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총선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원회장인 이천수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혐의 등을 받는 60대 A씨와 70대 B씨의 신원을 측정했습니다. CCTV 화면에는 A씨가 인천시 계양역에서 출근길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E씨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E씨의 손을 잡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때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또 다른 화면에는 B씨가 인천시 임학역 부근에서 한 손에 드릴을 든 채 E씨에게 다가가 위협을 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한 상가 건물 앞에서 기다리던 B씨는 원 후보와 악수를 한 뒤 E씨에게 다가가 가족이 사는 곳을 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에게 내린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별다른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수차례 연장해온 데다 그제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이 전 장관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히는 등 출국 금지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가 전격적으로 해제된 데 대해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수사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법무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도피를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출국 금지 사실은 몰랐을 거라고 엄호하면서도 총선 전 여론은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출국 금지 승인을 내줬던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면서 이를 몰랐을 리 있겠냐는 겁니다. 설사 해명이 사실이라면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증거라며 이 전 장관의 도피를 방치하지 말고 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된 수사 외압을 은폐하고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 출국시키는 것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도한 것입니다. 여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가가 군 복무 청년을 얼마나 소모품 취급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받아야 될 것은 외교관 여건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입니다. 비겁한 자들의 전성시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설명을 엄호했습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상황인 출국 금지를 대통령실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출국 금지라는 것은 어떤 이 형사사법적이지만 행정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미리 알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알면 더 이상하잖아요. 특검은 수사가 잘못되거나 부족한 게 드러났을 때 하는 거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고 최상병 사건 특검에도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게 적절한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문제를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표심에 미칠 영향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오늘 비공개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교수들의 보직 사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회의 결과에 따라 집단 행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비상진료 체계가 3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탈 규모는 이제 93%까지 늘었습니다. 정부는 소아과 수련 지원금과 근무 여건 개선 등으로 전공의들을 설득하는 한편 간호법에 대한 긍정 입장으로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떠난 전공의는 12,000명, 전체 92.9%로 늘었습니다. 중병으로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은 날이 갈수록 속이 타는 심정입니다. 순전요구 사양만 들은 말하자면 그건 무조건 그냥 막무가내한 식으로 말하면 파업을 하면 안 되잖아. 의사를 팽개치고 나간다는 건 안 되지.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니까.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지난해 약속한 대로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36시간 이상 금지된 연속근무 규정도 더 강화해서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병원에 돌아오고 싶어도 눈치가 보인다는 전공의들을 위해 보호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보호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가 가동되면서 의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수님께 이 업무는 저희 간호사의 일이 아니다. 본래 인턴 의사의 일이어서 저희는 수행할 수가 없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와서 네 일 내일 나누는 게 그게 맞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정부는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힌 시범 사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간호협회에서 제안한 새 간호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시사하며 의료계를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총장과 학장단이 의대생들과 진행하려던 간담회는 학생들의 불참 통보로 취소되는 등 의료계 내에서도 대화의장은 쉽게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며 그 안에서 다루겠다는 거라면 함께 머리를 맞댈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어제 입장문에서 새로운 간호법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의료 강화, 필수 의료 육성이라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의 자격과 업무 등을 떼어내 별도로 규정하는 게 핵심인데 지난해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의결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습니다. 울산 지역의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 병원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울산대병원은 사내 소식지를 통해 전공의 부재로 수술과 입원 환자가 줄면서 경영 악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경영체제 전환에 따라 일부 병동을 통합 운영하고 무급 휴가 도입과 연장 근로 제한을 비롯해 인원 동결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직 행렬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의 실명 명단이 공개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를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까지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은 문건의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 실명이 그대로 담긴 참의사 리스트. 의사와 의대생들이 모여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리스트와 함께 부역자는 발견하면 총살감이라는 등 수위 높은 비난까지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의사협회가 명단 작성과 유포를 지시했다는 문건까지 돌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의사협회장 직인이 찍힌 해당 문건을 보면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유포를 지시하며 불참 인원들에 대한 압박이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측은 명백한 가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게시물의 내용은 비대해서 작성한 적이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이고 조작된 허위 문건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는 블랙리스트가 공개된 진상을 파악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자가 전공의들 개인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고 이들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이 게시글을 방치해 명예훼손에 일조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의협이 이를 지시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관련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범죄 행위이기에 본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피해 전공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오늘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 경찰은 일단 의협이 블랙리스트 작성 유포를 지시했다는 문건이 사실인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의 전공의 지침글을 작성한 서울 소재 의사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실제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은 곧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일각에서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색출하거나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소환해서 조사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노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1억여 원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이 범행 4시간 40여 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폐쇄회로 TV 영상과 위치정보 시스템 등을 추적해 어젯밤 9시 5분쯤 경기도 안성 한 유명 복합 쇼핑 시설에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아산시 선장면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 2,448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서울 수유동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50대 남성이 다른 남성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는 얼굴에 위장 크림을 바른 한 남성이 주변에 불을 지르려 해 피해자가 저지하자 흉기를 휘둘렀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을 상대로 이상 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난동인지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강변북로에서 구리 방향으로 달리던 고가의 외제차가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맥라렌 운전자 30대 남성이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과속과 음주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와 더탐사의 기자들이 후원자에게 고가의 정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열린공감TV와 더탐사 소속 기자 8명을 공동폭행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후원자로부터 각각 300만 원 상당의 맞춤 정장을 받거나 이사회 장소에서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바이든 대 트럼프의 재대결로 확정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실시간으로 바이든 연설을 반박하며 무능한 정권에 대한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대선 유세장을 방불케 하는 환호 속에 의회 연단에 선 조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안마다 전임자를 거론하며 연설 내내 트럼프 비판에 올인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렸지만 자신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Do whatever the hell you want. That's a quote. A former president actually said that bowing down to a Russian leader. I think it's outrageous, it's dangerous, and it's unacceptable. 민주주의와 낙태권 옹호, 대기업 증세 등을 강조하며 트럼프와 차별성도 부각했습니다. 공화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Oh, you don't like that bill, huh? That conservatives got together and said it was a good bill? Unlike my predecessor on my first day in office, I introduced a comprehensive bill to fix our immigration system. 국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반박글을 올리며 바이든의 경제 실정과 국경정책 실패를 맹비난했습니다. We had the safest border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s soon as he got in, Crooked Joe and his radical left lunatics deliberately dismantled each and every one of those policies that were so good. 국정연설 직후 공화당은 42살 최연소 상원의원에게 반박 연설을 맡겨 바이든의 나이를 부각시켰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are scraping by, while President Biden proudly proclaims that Bidenomics is working. 바이든 대통령은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을 실어 건재함을 증명하려 했지만 중간중간 기침에 목이 잠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연설 내내 기침을 했다며 고령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국정연설에서부터 바이든과 트럼프가 양보 없는 삿바 싸움을 벌이면서 앞으로 8개월 동안 이어질 대선 레이스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을 신뢰한다는 무당층의 답변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이 국정연설 시청 유권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9%가 바이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답해 국정연설 전날 52%보다 상승했습니다. 특히 무당층 유권자들의 신뢰한다는 답변이 51%에서 68%로 늘어 여론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고 전체의 62%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평가해 연설 전 45%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11월 미국의 대선은 이제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 정치권 한켠에서는 제3지대 후보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트럼프에 패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헤일리의 고향이자 정치적 텃밭이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민들은 여성 후보로선 처음으로 공화당 경선 두 곳에서 승리하며 중도 확장성을 보여준 그의 패배를 아쉬워했습니다. I think it was probably time, but I thought she was a good candidate. I thought she would have made a good president. She just can't beat Trump. I think it's a little bit unfortunate just for the Republican Party in general. 더 나아가 여전히 가능성을 엿보는 지지자도 있습니다. Once again, if he's found guilty in one of these trials that he's going to have, I think she's the reasonable Republican alternative. 이제 헤일리의 지지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헤일리는 그동안 트럼프도 바이든도 아닌 유권자 정서를 강조해왔습니다. Well, first of all, when 70% of Americans say they don't want Donald Trump or Joe Biden, yes, I'm going to keep on fighting. 그런데 이 정서는 4월 후보 지명을 선언한 초당파 중도 성향 정치단체인 노 레이블스의 제3지대 후보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제3지대 후보론은 이른바 한국 사위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상원 의원 도전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제 트럼프의 각을 세워온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크리스 수누누 뉴햄프셔 주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헤일리의 후보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면서 당분간 실현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미 정치권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미국의 일자리가 2월 들어서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2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달보다 27만 5천 건이 증가해 전문가 정만치에 19만여 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실업률은 3.9%로 상승했고 전문가 전망치의 3.7%보다 높았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7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 반쯤 7만 119달러, 우리 돈 9,227만 원을 찍었습니다. 지난 5일 6만 9천 달러 선을 뚫으며 사상 최고가를 29개월 만에 경신한 지 사흘 만입니다. 7만 선을 돌파한 비트코인은 다시 하락세를 보여 미국 동부 시간 낮 12시 6만 8천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300조가 넘는 국방 예산을 편성한 중국, 핵 추진 항공모함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해양 군사투쟁 대비를 지시하며 국방비에 1,000조 원이 넘는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해군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입니다. 활주로 바닥에 설치된 사출기, 이른바 캐터펄트로 전투기의 이륙을 돕는 방식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구형 디젤 엔진으론 막대한 전력 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항모는 미국처럼 원자로를 탑재한 핵 추진 함정이 될 거란 말이 들립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에 참석한 해군 장성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咱们是不是用核动力？这个大家很关注。会告诉你们的。会告诉我们的吗？很快就会告诉你。很快告诉我们。 그동안의 장명법에 따라 이번 항모의 이름은 하이난함이 될 거란 예측도 벌써 나옵니다. 2035년까지 국방 현대화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중국은 올해도 군사 예산을 7.2%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첫 300조 원 돌파. 아직은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등 적어도 중국 앞바다에선 국지적 우위를 추구한다는 전략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양회를 계기로 군 수뇌부를 소집해 해양 군사투쟁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AI와 사이버, 우주 등 첨단 산업과 연계한 국방 역량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把握新兴领域发展特点规律，推动新质生产力同新质战斗力高效融合。 미국으로 기밀 유출 사건이 발단이 된 로켓군과 전략지원군 숙청의 칼바람 속에 전력 재정비에도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해군이 병사 없이 부사관과 장교 등 간부만 승선하는 함정을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군병 지원율이 급감하고 함정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에 따른 것이라는 게 해군의 설명인데요. 간부만 승선하는 함정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최근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열린 해군병 700기 수료식입니다. 1946년 2월 신병 1기의 교육훈련이 시작된 이후 78년 만에 700기를 맞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5주간 야전 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거쳐 우리나라의 바다를 수호하는 해군병으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져주길 당부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타군과 달리 해군병 지원율이 크게 줄면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함정 근무병사의 승선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고 함정 근무자도 유심을 제거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고 있지만 병원 대비 입영자 비율은 2021년 94.3%에서 2022년에는 70.1%로 급감했습니다. 해군은 병 지원율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인력 획득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해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는 병사 없이 부사관 이상 간부만 승선하는 함정을 시범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500톤급 호위함 등 3척에 이어 올해 2월에는 450톤급 유도탄 고속함 등 3척을 추가했습니다. 해군은
지원자가 줄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함정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전문성 있는 간부 중심으로 운영해도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에는 무인화 함정을 도입할 가능성도 큰 만큼 유무인 복합체계에 대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저출산 문제 등과 겹친 지원율 급감 대책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국내 소비자 가운데 전기차보다 내연기관 차량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1년 전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요 둔화의 여파로 신형 전기차 모델도 가격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낮추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3년여 만에 선보인 상품성 개선 전기차 모델입니다. 차 내부와 외부가 모두 바뀌었고 핵심인 배터리 성능도 향상됐습니다. 84.0kWh의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기존 458km에서 485km로 늘어났으며 하지만 출고가는 기존과 똑같이 유지하면서 성능 개선은 곧 가격 인상이란 공식을 깼습니다. 이례적인 행보의 배경은 가성비를 높여 둔화하는 전기차 수요를 되살리려는 데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국내 소비자의 38%는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을 가장 선호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내연기관 선호도가 늘어 역주행한 모습인데 같은 기간 전기차 선호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기차를 꺼리는 이유로는 긴 충전 시간 때문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고 안전 문제와 충전 인프라 부족, 주행거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차를 구입할 때 보수적으로 보는 게 커요. 아직 전기차에 대한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가격은 물론 충전 인프라 문제라든지 3, 4년 정도는 아마 가성비를 높이는 전기차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여기에 각국의 정책 환경까지 전기차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 산업 근로자의 표심을 의식해 전기차 전환을 늦추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오는 6월 선거를 앞둔 유럽의회에서도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공약이 등장했습니다. 전례 없는 어려움에 놓인 전기차 업계가 가격과 성능 두 가지 측면에서 일반 소비자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서울시는 오래돼서 폐기해야 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에서 나온 부품을 재활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퀴 등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해 1억 원 넘는 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따릉이 부품 재활용 작업이 한창입니다. 폐따릉이에서 떼어낸 부품을 재활용 센터에서 재생한 뒤 서울에 있는 정비센터 9곳으로 보내 정비를 진행합니다. 비수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타고 하니까 자전거 정비할 수량이 적어요. 그럼 겨울에 주로 이제 그 폐자재를 갖다 이제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앞뒷바퀴 포함 4종만 추출해 다시 썼지만 올해부터는 브레이크 레버와 안장, 앞브레이크를 추가해 모두 부품 7종을 재활용합니다. 정비센터에서 수리를 마치면 다시 현장에 배치합니다. 사실 낭비되는 자원을 좀 저희가 어떻게 힘을 보태서 아껴볼까 하는 마음에 여러 자재를 모아서 하나로 저희가 안전에 문제없는 자재를 정비를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부품 4,900여 개를 재활용했습니다. 시는 예산 1억 3천만 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전거 수명이 끝난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들을 재사용하게 되면 환경보호나 예산 절감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지난해 따릉이 이용 건수는 4,400만 건, 하루 평균 12만 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일본 만화 드래곤볼과 닥터 슬럼프의 작가 도리야마 아키라가 지난 1일 급성 경막하 출혈로 별세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향년 68세입니다. 주간지 소년 점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본지에 많은 작품을 발표했던 도리야마 아키라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년 점프는 도리야마 선생이 그린 만화는 국경을 넘어 세계에서 읽혔고 사랑받았다며 그가 만들어낸 매력 넘치는 캐릭터들과 압도적인 디자인 센스는 많은 만화가와 창작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인의 대표작인 드래곤볼은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도 만들어지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2020년 이후에 데뷔하는 이른바 5세대 아이돌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서 먼저 데뷔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이돌 팬층이 두터운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북미까지 노리겠다는 계획인데요.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도쿄돔에서 펼쳐진 SM타운 라이브 무대. 10만 관객의 환호 속에 신인 보이그룹 NCT 위시가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4일 국내에서도 데뷔 기념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NCT 위시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모두 최고가 되고 싶다며 당찬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올해 저의 포부는 2024 한국, 일본 동시에 최고의 신인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최고의 신인인 만큼 이번 연도에 신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3살의 나이로 한국과 일본의 스타덤에 오른 아시아의 별 보아는 NCT 위시의 프로듀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다발적인 활동을 펼치며 글로벌 시장까지 공략할 계획이고, 저도 NCT 위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프로듀서이자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멘토로서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대형 기획사들이 일본 시장을 먼저 공략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걸그룹 니쥬도 일본에서 먼저 데뷔에 성공했고, 하이브 역시 실력파 보이그룹 N팀을 재작년 일본에서 미리 데뷔시켰습니다. 전 세계 2위 음반 시장을 가진 일본에서 형성한 탄탄한 팬덤을 포석으로 아시아뿐 아니라 북미 시장까지 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젊은 세대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일본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미 진출까지도 겨냥한 그런 포석이고, 일본 현지에서도 그걸 굉장히 원합니다. 열도를 먼저 공략한 그룹들은 일본 오리콘 차트 1위를 휩쓸며 저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 진출과 성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아이돌 그룹의 활동이 해외 시장 일변도라는 국내 팬들의 원성 역시 자자한 상황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오늘 개막합니다. KBO 리그 10개 구단은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팀별로 10경기씩 시범 경기를 치릅니다. 지난해 우승팀 LG는 준우승팀 KT와 첫 경기를 치르고, 류현진이 복귀한 한화는 삼성과 첫 시범 경기에 나섭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 처음 도입되는 자동투구 판정 시스템 ABS가 시범 경기부터 첫 선을 보이고, 베이스 크기 확대, 수비 시프트 제한도 적용됩니다. 오는 17일과 18일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샌디에이고와 연습 경기를 치르는 LG와 키움은 시범 경기를 8경기만 치를 예정입니다.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5.8도, 대관령 영하 13.7도, 파주 영하 6.5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나가실 때 옷차림 든든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영하 6.5도, 청주가 영하 1.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청주도 7도, 부산은 1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오후까지 전남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수도권과 충청, 영남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꽃샘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말 꽃의 추위 때문에 장거리 나들이 떠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오신다면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내 차의 상태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최근 주말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주요 노선 외곽 쪽은 오전 11시와 정오 사이가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경우에는 둔대 분기점과 신갈 분기점 등 경기권 위주의 정체가 예상되는데요. 지금 상황 어떤지 실시간 CCTV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영동고속도로 아직까지 정체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앞차의 차 간격 여유롭게 두시기 바라고요. 오전 7시부터 버스 전용 차로제는 신갈 분기점과 호법 분기점 사이로 시행이 됩니다. 60번 서울 양양선과 52번 광주 원주선도 아직까지 꽉 막힌 정체는 아니지만 광주 원주선은 초월 부근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도 한산한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제 한남대교 남단과 신탄진 사이로 예정돼 있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도 오늘 경기권 위주의 정체가 예상되는데요. 외곽 쪽 조남과 팔곡, 또 서평택 분기점과 송악 사이 정체 감안해 주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신다면 100번 수도권 제2순환선도 여유가 있는데요. 그래도 적정 속도 잘 유지하면서 사고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수한 영상 매체인 비디오를 다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음란 테이프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세운상가를 찾아옵니다. 용산 등 전자상가 주변도 불법 복제 영화의 천국입니다. 나온 영화 뭐뭐 있어요? 플래시, 킹받고, 민모, 헐크 다 있어요. 요구하는 10만 원을 선불로 받은 뒤 10여 분이 지나자 어디선가 물건을 가져와 건네줍니다. 청계천 영상 같은 데는요, 아저씨들이 숨어서 막 팔거나 막. 이번에 압수된 비디오 테이프는 이처럼 나쁜 화질로 볼 때 이미 수백 차례나 복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농업용 자재 창구로 유정돼 있지만 사실은 비디오 무단 복제 공장입니다. 20여 종의 초, 중 등 학생용 비디오를 전국에 유통시키다 검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네티즌들이 많이 찾는다는 한 웹폴더 사이트입니다. 로그인을 한 뒤 영화명을 입력하자마자 바로 수백여 개의 DB 영화 목록이 쏟아져 나옵니다. 디지털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비디오 테이프, DVD 등의 콘텐츠를 저장해서 보는 시대가 가고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시대가 열렸다. 간편하고 빠른 콘텐츠 소비만큼 불법 콘텐츠 제작과 유통도 더 쉽고 다양해졌고 시청도 빠르고 광범위해졌다. 정부는 저작권 침해 범죄를 더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기술 발전을 따라가기 급급했다. 하지만 도둑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